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기업 아크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인공지능 전문가 박외진이라고 합니다. 원래 지능이라는 게 알려져 있기는 이제 생물만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지능을 갖지 못하는 보통 이제 무생물, 기계가 지능 비슷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부여해주는 기술 또는 그렇게 부여된 지능을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지능이거든요. 그래서 지능은 어떤 반복적인 관찰을 통해서 일정한 패턴의 규칙을 학습하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새롭게 관찰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능력, 이렇게 말을 보통 하는데, 뭐 아직도 지능이 뭔지는 지금 저희 모두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져서 그냥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옛날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아주 복잡한 일을 풀고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라 라고 컴퓨터에게 지시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때로는 지시를 해서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개의 사진을 보고 고양이의 사진을 보고 분류해라. 근데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뭐 귀가 뾰족하나? 아니면 뭐 눈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지시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대량의 사실들을 보여주고 네가 알아서 주어진 목적을 발견하거라 라는 식의 접근 방법이 이제 자연스럽게 도래가 됐고요. 필연적인 뭐 어떤 생활 속에서의 요구 같은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으로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능을 만들어주는 분야를 머신러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크게 로봇을 다루는 로보틱스와 로봇의 지능을 부여하는 머신러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머신러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량의 관찰을 통해서 어떤 규칙을 발견하는 기술이거든요. 그 기술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최근에는 신경망이라는 어떤 기술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단계에 도달했고, 신경망을 이용한 머신러닝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인공지능들이 꽤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인공지능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앱마다 거의 있죠. 심지어 뭐 카메라 뭐 떨림 보정도 있고, 심지어 음성 비서 서비스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집에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으실 수도 있고, 2017년으로 기억하는데 나사에서 인공지능을 인턴으로 채용한 사례가 있어요. 이름이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분야의 단순한 업무를 맡겼던 적은 있고요.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사람의 지능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 전 빵살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얘가 그냥 보여지는 측면만 보면 전문가보다 더 잘하는 측면도 있죠. 예를 들면 뭐 피부암을 뭐 판독하는 인공지능은 실제로 피부과 전문의보다 더 잘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거든요.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그 숫자를 배울 때 1은 이렇게 쓰는 거야, 2는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어릴 때 배우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1이란 다양한 사진을 만장 보여주고 2란 다양한 사진을 또 만장 보여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학습하는 거에 비하면 아직까지 한참 멀었고, 그런 의미에서 지능 관점에서 보면 빵살인데, 그 무식한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지능이 갖고 있는 성능은 전문가 수준이다.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얘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개발하신 인공지능 조나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나단은 처음에는 사람의 감성을 이해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은 욕망에서 시작이 됐어요. 조나단을 처음 개발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동기 중에 하나가 세상에 소셜미디어가 너무너무 갑자기 급속도로 확산이 되던 시기였거든요. 그거를 이제 친구들의 글들을 막 다 볼 수는 없고,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어떤 상태인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죠. 어떤 인공지능이 친구들 글을 쫙 보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길 원했던 거예요. 쟤 요즘 안 좋아. 한번 연락해보려. 뭐 이런
그래서 글을 읽고 그 글쓴이의 감정을 좀 알아낼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었던 게 처음 시작점이었습니다. 근데 감정이라는 게 특이하게 그 화났어, 슬펐어 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런 상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날씨를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가 있고 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하루 뭐 이런 말로도 그 사람의 감정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건 숨어 있는 정보더라고요.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고 뭐 이런 너무너무 복잡한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였고, 그래서 감정을 이해한다는 게 나중에 봤더니 사람을 이해하는 어떤 종합예술이었고, 그래서 지금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지금 계속 그걸 목표로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로 인공지능 이 기업을 가지고 수익을 가지고 오시는 건 그런 일단 기업 쪽에 뭐라고 표현해요? 라이센스요. 그러니까 조나단을 사용하시면 조나단을 사용하신 금액을 저희한테 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중요한 수익이죠. 주로 기업 고객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상품을 판매를 했는데 이제 그 상품에 대한 불만을 갖고 이제 전화를 하셔서 이제 불만을 호소하실 때 이제 이게 얼마만큼 화가 나신 거고 이거 되게 심각한 수준의 뭐 어디 뭐 신고를 하신다든지 이런 정도인가? 뭐 이런 거 예측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뭐 고객이 남긴 어떤 녹취록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고객에게 어떤 종류의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데 사용이 되는데 그걸 사람이 전부 다 듣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걸 전부 다 들을 수 있고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국내에 있는 대형 보험사들은 거의 쓰고 있고요. 병원들에 전화를 했을 때 혹시 콜봇이 받으시면 조나단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 스튜어트 러셀 교수님이라고 그 인공지능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교과서를 쓰신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한 재밌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인공지능의 진정한 위협은 사람에게 반란할 때가 아니라 정확히 일을 수행할 때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로봇에게 커피를 가져다 줘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럼 로봇이 그 커피를 가져다 주려면 일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 전원이 꺼지면 커피를 못 갖다 주지. 전원을 보호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장난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로봇 전원 끌려고 그랬더니 뭐 전기 충격기로 공격을 해버린다든지. 사실은 반란이라는 거는 저는 어쨌든 영화적 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공지능은 자기가 반란하는지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이런 논리에 이미 인공지능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도달해 있다라는 거고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게 어떤 원칙을 갖고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반란하는 환상적인 미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우리가 예상 못한 뭐 그런 위협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인공지능은 사람에게 선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학습해야 된다. 그 선한 가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행동에서 배우면 된다예요.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우리랑 같이 지낼 인공지능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의 건전한 미래 그리고 인공지능을 건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원론적인 말인데 인간 사회 우리의 행동 양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랑 되게 큰 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알려줄 수 있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인공지능 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이 프로젝트는 뭐야? 라는 걸 이제 정의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걸 보통 기획이라고
말하죠. 네, 좀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래픽으로 좀 표현을 했어요. 플라이베이스 같은 경우는 자원 관리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런 그래프나 이런 것들로 간단한 설명하고 좀 이미지를 표현했고, 데이터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해서 이제 연관 키워드 같은 거 분석 결과. 그러면 이제 기획에 의거해서 제일 처음 인공지능 그 프로젝트에서 하는 거는 지능의 대상이 될 데이터들을 모으는 것부터 하게 돼요. 그러면은 데이터 전문가가 또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개랑 고양이 사진을 모은 다음에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훈련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개 사진에는 이건 개야, 고양이 사진에는 이건 고양이야라고 라벨을 붙이는 종류의 일들을 해요. 그거를 저희들이 보통 라벨링 또는 어노테이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각각의 데이터들을 분류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저희들은 그걸 인공지능 모델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하면 보통 이 모델 전문가라고 보통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배포와 관련된 또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서비스 운영이라는 단계에 진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각각을 맡고 있는 조직이 다 달라요, 보통. 인공지능 회사 내에서는. 그리고 각각 그 전문가분들이 갖고 계신 기술도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 게 어쨌든 제 목표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소중한 일에만 신경을 쓰고 집중하면 되고, 나머지 일들은 대신 해줄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디지털 휴먼, 뭐 이런 걸 만드는 게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본질적으로 더 강화시켜주고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는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제가 요즘에 어디 가서 말할 기회가 있으면 많이 하는 말인데, 미래는 관찰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미래는 계산한다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극복하셔야 되는 거고, 주위에 접근 가능한 인공지능들에 대해서 한번 유심히 살펴보는 것, 이거 되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어떨 때 제가 내 말을 못 알아듣지? 그리고 어떨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현재 만들어진 인공지능의 한계? 그리고 이게 어떻게 좋아졌으면 좋겠다? 라고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